네, 안녕하세요. 이혜선 논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2차 공부방법론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인사경조 공부방법론을 동시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이죠. 그래서 인사관리를 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인사관리의 공부방법론이 경영조직론에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GS 순환 강의별로 공부방법론을 좀 간단하게 간략히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동차생인데요. 9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과목별 공부 방법론으로 설명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GS 0기, 그 다음에 GS 1기. 빛이 나오나요? 네. GS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2차 강의가 진행이 돼요. 1년 동안이요. 그럼 이제 GS 0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전에 7월, 8월 동안에 1차 기본이론 강의가 진행된 바 있는데 선생님 저는 그 강의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1차 기본이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차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차생이면서도 플러스 전업생인 경우에는 그리고 영어가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일단 2차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9월부터 12월에는 GS 연기 수강하시면서 2차 기본이론을 먼저 정리를 좀 하시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2차와 1차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목들이 좀 있죠. 그렇죠? 노동법 같은 경우 그죠? 중복되는 과목들을 조금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노동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경영학 개론인데 이 경영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관리 내용과 그 다음에 경조 내용이 모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경영학 개론의 절반 정도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2차 준비 위주로 하셔서 2차 기본이론 준비를 통해서 1차 기본 이론까지 동시에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시간적 효율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12월까지 2차 준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 동안 GS 1기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GS 1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또다시 1차 기본 이론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좀 유념하실 게 GS 연기 수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2차와 중복되는 과목, 즉 노동법이나 경영학 개론의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고르시는 거예요. 나는 굳이 2차 준비를 통해가지고 되게 1차 기본이론보다 심도 있게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굳이 1차 기본이론을 또 들을 필요가 있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GS 연기를 들으신 분들은 1차 기본이론 강의 중에서도 노동법과 경영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좀 하시고 민법이나 아니면 사회보험법 같은 기본이론 강의만 여기 GS 1기 강의하고 병행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GS 2기 시즌이 되면 4월부터 5월이 되게 돼요. 그럼 이때는 1차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동차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강의는 웬만하면 들어오시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노동법하고 경영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2차 위주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의까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혼자 문제집 사서 풀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아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수험생분들을 보아하니까 2차적 접근과 1차 객관식적 접근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2차에서 열심히 노동법 잘했고 인사경조 답안지도 잘 쓰시는데 이상하게 선택형 가면 객관식 문제를 다 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1차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 1차 과목 모두를 병행을 하시면서 1차 과목 모두를 문제풀이 강의 수강을 하시면서 좀 객관식 접근 방식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경영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인사경조를 준비를 하면 경영학개론의 절반만 끝낸 게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절반 부분들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 시스템 관리, 경영정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여기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죠. 문제풀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만 풀어주는 선생님은 없으십니다. 기본 내용 설명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가기 때문에 경영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 정리가 안 된 부분을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시즌에서는 동차생분들은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1차와 2차를 병행하는 게 너무 버겁다라고 하신다면 1차 문제풀이 수강하시면서 1차에만 집중하시고 아니면 난 너무 버겁지만 힘들지만 어쨌든 두 개를 다 병행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웬만하면 이 시기에 두 개 병행을 해나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4, 5월 끝나고 나서 이제 1차 시험이 치러지고 나면 1차 시험 이후 2차 시험이 한 2달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그럼 2달 동안
사실상 동차반으로 대비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기본 이론 강의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동차반으로 가서 2차 대비를 2달 동안만이라도 되게 빡세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합격하는 거는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GS 연기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중단됨 없이 쭉 진행하셔서 GS 2기까지 모두 다 수강하셔가지고 GS 3기로 마무리 강의 넘어가서 2차 시험장까지 들어가서 충분히 실력 발휘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차 합격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절대 쉬운 건 아니고 뭐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300명 중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험 공부라는 거는 오래 끌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짧은 시간 동안 온 힘을 발휘해서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내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빨리 빠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차 합격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전업생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스케줄을 고려를 해보시고 이 스케줄을 기본으로 놓은 뒤 자기한테 맞게 수정 변형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예생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설명드릴 거 없죠. 왜요? 그냥 GS 0기부터 3기까지 본인이 자신의 실력과 그리고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일정별로, 즉 시기별로 간단하게 공부 계획을 좀 봤고요. 이제 과목별로 조금 공부 방법론을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사노무관리론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부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기출 경향을 분석해 보시는 게 먼저 중요하세요. 됐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단순 문제, 두 번째는 거시 문제, 세 번째는 사례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단순 문제는 대체 뭐냐? 단순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교수님 책인 기본서나 수험서에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심플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6회 기출문제가 대표적인 단순 문제가 우르르 나왔던 세 문제 다 단순 문제 형태로 나왔던 기출해였는데 일단 보시면 임금 수준 결정 기준과 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전략별 특성을 논하시오라고 해서 물어본 건 딱 두 개예요. 임금 수준 결정 기준,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전략이요. 그죠? 되게 심플하죠? 뭐 더 꼬아서 물어보는 거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직무설계 기법 5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도 심플하게 뭐만 물어보고 있어요? 직무설계 기법 5개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리고 3번 문제 한번 보시면 노동쟁의 개념을 설명하고 노동조합층의 쟁의행위 유형 5가지를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노동쟁의가 뭐냐? 그 다음에 쟁의행위 유형 5개 써봐라. 라고 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물어보는 이런 문제. 이런 걸 저희가 단순 문제라고 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그럼 선생님 잘 안 나오나요? 그건 아닙니다. 매해 최소 한 문제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서 내용 정리를 정말 탄탄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문제 유형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유형을 보면 이제 거시 유형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인사관리는 직무를 맡고 있는 그렇죠? 사람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학문인데요. 이 그래서 관리의 영역이 직무관리와 사람관리 영역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러면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확보하고 배치할까? 그럼 이 사람이 직무 수행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을 어떻게 개발해 줄까? 그럼 이 직무 수행 결과 또는 직무 수행 과정 등을 어떻게 평가해서 얼만큼 보상을 해줘야 될까? 이 직무 수행을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나 아니면 능력 자체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직무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세세한 하위 활동들을 공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거시 문제 유형은 뭘 말하는 거냐? 일정 테마를 주고 그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하는 거다? 이 전체 인사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25회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현대 기업은 지식 및 역량 중심의 고성과 팀에 의해 생존 가능성이 증대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서두예요. 서두 전제로 까는 거고 과거와 다르게 변화된 기업 환경의 특성과 고성과 팀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고성과 팀 자체에 대해서 단순히 물어보고 있고 고성과 팀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인사노무 관리 기능별 즉 확보, 개발, 보상, 유지 측면으로 논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럼 지금 이거 뭡니까? 고성과 팀의 동기부여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확계, 보유, 방이라는 전체 인사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문제예요.
됐죠? 이걸 저희가 이슈 문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는 거시 유형 문제 또는 인사관리 시스템 설계 문제 이렇게 저는 부르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기출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회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과학적 관리론이 직무 설계, 선발, 훈련, 보상, 감독 직무. 그럼 지금 보세요. 뭐예요?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이론을 중심으로 두고 이 이론에 따른 직무 관리, 이 이론에 따른 사람 관리인데 뭐뭐뭐를 요구했어요? 선발, 그렇죠? 확보, 훈련, 개발 쪽이죠? 보상 쪽이죠. 그렇죠? 감독 직무다라고 한다면 뭐 유지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인사관리 시스템을 특정 이슈나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인사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거시 유형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사례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7회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면은 몇 회죠? 28, 29회니까 30회죠. 그죠? 27회 기출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결국 뭐냐? AI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AI 채용 시스템을 상용화했다라고 해서 AI 채용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고, 자, 그러면서 그 아래, 박스 아래 볼까요? 기존 1단계 서류 심사를 대체해서 온라인 AI 채용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 이 시스템이 가진 선발 평가 도구로서의 장점을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온라인 AI 채용 시스템의 장점을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측면에서 설명을 해라.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향후 A사의 조직 문화의 강도와 조직의 창의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라 라고 해서 이런 사례형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건 대체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 내용에 AI라는 이슈가 접목돼서 응용되는 형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 사례형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슈 문제의 일환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유형을 세 가지를 이제 봤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죠? 보면은 완전한 단순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완전한 거시 형태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완전한 사례형도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심플하게 수험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심플하게 기출문제가 다시 나온 경우와 한 번도 안 나온 문제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재기출과 미기출로 나눠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됐죠? 자, 일단 첫 번째. 그럼 재기출이 나온다. 즉, 기출된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기출된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던가 아니면 조금 더 응용을 많이 해서 답을 하길 요구해요. 예를 들면, 1회 때 직능급의 의미,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25점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 28회에는 어떻게 나왔다? 직능급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무급이라는 것과 함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면 조금 더 어렵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응용된 형태로 물어보거나 더 구체적인 답을 하도록 요구해요. 자, 보세요. 직무급하고 같이 물어보면서도 뭘못을 해요. 개념 써라, 도입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쓰고 각각의 장단점 써라. 그래서 내가 요구한 거 이것만 써.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것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요구한 걸 잘 써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회 때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 관리의 의미 중요성과 임금 수준 결정 요인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죠. 임금 수준 결정 요인. 이거 아까 우리 봤었죠. 그럼 이게 다시 12회와 26회 때 또 나온 거예요. 12회 때는 임금 수준 결정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정말 성의 없이 나왔고 26회 때 같은 경우에는 임금 수준 결정 요인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요구했어요?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전략까지 더 얹어서 물어보죠. 그래서 기출된 게 다시 나오면 뭔가를 더 붙여서 물어보거나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어쨌든 더 응용돼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기출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던 영역. 그건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기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심플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최소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라고 여기시면 되기 때문에 인사관리에서 A급이다라고 하면 그냥 미기출이 A급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셋 중에 하나는 나오니까.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기출은 매 하나씩 나오지만 가장 최근 문제 갖고 와서 말씀드리면 28회 기출 문제 보시면 단체 협약에 대해서 물어봤죠. 단체 협약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인사관리에서 조금 소홀할 수 있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단체 협약 같은 걸 인사관리에서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나왔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출 문제, 기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봤잖아요. 보니까 문제 자체가 단순하게 물어볼 때도 있고 단순한 테마를 그대로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과 엮어서 사례를 엮어서 물어볼 때도 있고 인사관리 전체 시스템을 설계해라 라고 물어볼 때도 있는데 이렇게 유형별로 보면 조금 복잡하니까 수험적으로는 효율적으로 기출과 미기출로 나눠서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출된 게 다시 나오면 어떻게 된다? 좀 더 응용된 형태로 나온다. 근데 미기출은 어떻다?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응용이 빡세게 되진 않아요. 하지만 세 문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미기출은 A급으로 두고 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이거 딱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세요? 그쵸. 기출 문제를 무조건 연습을 다 하고 가야 되고 미기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다 누락 없이 가져가야 된다. 한마디로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기출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도 한번 볼까요? 그럼 인사관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기출 문제 유형을 쫙 봐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기본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는 단순 문제를 풀려고 하든지 아니면 응용 문제를 풀려고 하든지 간에 결국 뭐예요? 기본서 내용에 충실해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거,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냥 근거 없는 주장, 아니면 기업 사례를 글짓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답안에 쓰지 마세요. 됐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내 경험에 따라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막 들면서 썰을 푼다든지 이런 거는 답안 작성을 하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내용이 탄탄한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해야지 단순 문제든 응용 문제든 이슈 문제든 다 풀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됐죠? 그러면 이제 기본서에 충실해서 볼 건데 그럼 기본서를 어떻게 충실해서 볼 거냐. 기본서를 충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피라미드식으로 정리를 하시든지 피라미드식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역피라미드식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피라미드식은 뭐냐. 세부 내용을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점점 크게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미시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점점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됐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오늘은 면접을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면접의 개념이 뭐였고 면접은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실시하는 거고 면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 구조적 면접이나 비구조적 면접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면접엔 다양한 또 종류들이 존재해 라고 하면서 뭐 집단 면접, 위원회 면접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고 이런 면접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겠죠?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면접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려면 어떠한 성공 방안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럼 지금 이건 면접 자체에 대한 미시적인 내용을 정리를 한 거죠? 그럼 이렇게 면접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발 도구들도 쭉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선발 도구들을 쭉 묶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선발 도구이구나 라고 해서 자, 미시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한 다음에 얘네들을 묶어서 한 번 더 정리, 묶어서 한 번 더 정리, 묶어서 한 번 더 정리.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피라미드 쌓아가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럼 역피라미드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난 오늘은 선발을 공부할 거야. 그렇죠? 그럼 선발이라는 건 뭐고 선발의 목적은 뭐지? 그러면 이 선발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뭐 선발 도구를 통한 예측치가 필요하고 뭐 준거치가 필요하네. 그렇죠? 그러면 이 선발을 하기 위해서 이 예측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선발 도구가 필요하네. 그리고 선발 도구 안에는 뭐 면접도 있고 지원서 분석도 있고 쭉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피라미드식은 거시에서 미시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한 문장 기본서 한 문장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사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출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부 내용만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세부 내용들을 묶어서 조금 더 한 상위 위 카테고리에서 보고 조금 더 묶어서 한 상위 위 카테고리에서 보고 됐어요? 미시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묶어서 크게도 볼 수 있어야 되는 이런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이렇게 피라미드식 또는 피라미드식이나 역피라미드식으로 슬라이드 넘어갔네. 피라미드나 역피라미드식으로 조금 꼼꼼히 분석하는 거 필요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슈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가면 인사관리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선생님 저는 확대 보유방, 즉 전체 인사관리 시스템을 설계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두려워요. AI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죠? 4차 산업 정보 시대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죠? 이런 이슈에 대한 공포가 되게 심하세요. 왜냐하면 이 이슈는 교수님 책에도 잘 나와 있지 않고 범위가 한도 끝도 없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할 양이 무한대인 것처럼 느껴지고 공부할 양이 무한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만큼 수험생한테 두려운 건 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슈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정리를 언젠가 한 번은 좀 극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영역으로 좀 보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모든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좀 보고 가셔야 되는데 이 이슈는 기본 원리를 일단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경영학의 매력은 환경이라는 걸 고려한다는 거예요.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기존의 관리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관리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사관리 시스템을 설계할 거냐. 그래서 인사관리 시스템을 뭐 확대 보유방 측면, 확보, 뭐 개발 보상 측면으로 논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요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 문제를 정리를 할 때는 늘 어떠한 환경 변화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기업에게 해서요.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고령화 사회가 되었네. 그죠?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정년이 연장됐네. 정년 연장 법안 들어오잖아요. 60세까지 정년이 연장된. 이렇게 되면 기업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특히 연공급을 쓰고 있는 기업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60세까지 무조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연공급은 어때요? 정년이 찰수록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부담이 생기네. 인건비 부담 문제가 생기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고령 인력 자체가 뭐 신체적 한계가 있네. 그럼 이 신체적 한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냥 기존의 20, 30대 신체적 한계가 그나마 조금 덜한 종업원들과 동일한 직무를 맡기기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사관리 시스템을 전체를 설계를 해야 될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 문제는 정리를 꼭 하셔야 되는데 답안 형태로 정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골격. 어떤 환경 변화가 생겼네. 그래서 기업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대로 뭐 한다? 연계된. 한마디로 이 문제와 어떻게 된? 적합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논리성을 확보를 하셔야지만 이슈 문제 답안지를 잘 쓰시는 거지 여기다가 온갖 좋은 얘기 다 쓴다고 해서 다 절대 점수 잘 나오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논리력을 좀 장착을 하셔야 되고 이 논리력이라는 건 결국 자 여기 인사관리 전체 시스템에 대한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얹어져야지 논리력도 나오는 거지 이런 기본 내용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냥 논술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서에 충실을 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기본서에 충실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다? 환경 변화가 일어나서 경영 환경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기업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관리 방안이 뭐가 있는가? 매칭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최대한 많은 이슈를 심플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학습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실게 구체적으로 학습 방법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암기하고 응용이 좀 조화가 돼야 돼요. 됐죠?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응용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계적 암기와 응용의 조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인사관리를 응용만 하시려는 분들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 말로 썰을 풀다 보니까 답안지가 늘어져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과 분량 안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용으로 인사관리를 공부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해요. 됐죠?
뭐 인사관리는 암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건 논문 쓸 때나 아니면 뭐 학문을 할 때나 그렇지만 여기서는 수험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분량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느 정도 암기가 좀 필요해요. 근데 이 암기할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동법도 외워야 되지 행정정책도 외워야 되지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똑같이 암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기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암기나 응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 회독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회독을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냥 이건 예시입니다. 1회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꼼꼼히 보면서 뭐 해야 될까요?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막히는 문장이 있으면 그 윗문장, 그 윗문단 아니면 앞 페이지까지 다시 읽어가면서 막히는 문장이 없이 쭉 뭐합니까?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2회독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책이 있으면 책은 늘 어떻게 돼 있어요? 문단이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럼 2회독을 하실 때는 뭐 해야 되느냐? 각 문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핵심 문장을 찾고 나면 이제 뭐 합니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나는 이 문장이 있으면 이 전체 문단이 연상돼. 그런 문장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회독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3회독은 이제 뭐 하는 거냐? 이 핵심 문장을 연상시킬 수 있는 핵심 단어를 찾는 거예요. 이 핵심 단어를 저희가 키워드라고 하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문장이 생각이다. 이 문장이 생각이 나면 이 문단 전체가 연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3회독을 하고 그럼 이제 마지막 4회독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4회독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목차와 그리고 키워드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용을 연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직 뭐 한 거예요? 암기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암기를 준비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암기를 해나가기 시작할 거고 그럼 답안 역시도 어떻게 되는 거다?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답안이 작성이 되면 문장이 늘어지지 않아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핵심 단어로 전체 내용들을 딱딱딱딱 박아주기 때문에 시간과 분량 안에 모든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답안지를 현출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인사관리나 아니면 경영조직론에서는 자꾸 일상적인 용어, 자신의 경험, 자기의 주관적인 주장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걸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키워드를 답안에 자꾸 반영하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쭉 암기해 놓으면 뭐예요? 뭐 해야 돼요? 문제를 맞는 답안을 잘 써야죠. 그렇죠? 자기가 암기한 거 그대로 쓴다고 해서 점수 잘 나와요? 아니에요. 문제가 요구한 걸 써야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해야 된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꾸준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만큼 좋은 연습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된 문제가 다시 재기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연습은 꼭 해보셔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인사관리 답안지가 특히나 더 심한 게 뭐냐면 자꾸 글짓기 하세요. 글짓기 하지 마세요. 여기는 논술대회도 아니고 스필대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안을 작성할 때 기준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직무를 맡고 있는 이 사람 자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에 대한 학문적 접근, 체계적 접근을 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학문적 접근, 체계적 접근은 뭘 말하는 거냐? 기술, 설명, 예측, 변화하는 거. 예측, 변화. 이 네 가지를 해내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해내야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한 게 되는 거고 학문적 접근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기술이라는 거 뭐냐? 기술은 있는 그대로 현상을 드러내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써야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하다?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럼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개념 정의. 기법의 특징 이런 거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러한 기법의 뭐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기법의 프로세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기술적 성격이 강한 애들이고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한 거다? 암기가 필요한 영역들입니다. 됐어요?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답안 작성 좋은 예하고 나쁜 예를 제가 다시 넣었어요. 일단 첫 번째 좋은 예 보시면 상대평가의 개념 정해보세요. 상대평가란 평가 대상자 집단 내 구성원들을 상호 비교 해서 피평가자들의 소속 집단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끼리 상호 비교해서 상대적 서열, 위치를 정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개념 정의에 지금 키워드 다 들어갔죠.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개념 정의는. 그렇죠? 구성원들을 뭐 한다? 사람을 상호 비교, 상대적 위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키워드 지금 뽑은 거예요. 근데 답안 작성의 나쁜 이 한번 보세요. 상대평가란 종업원을 상호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죠? 상호 비교해서 무슨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요? 평가 결과에 대한 얘기가 없죠. 벌써 답안 자체에서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쓰지 못하면 어느 정도 구현을 해냈는데 한계가 나타납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서열법 한번 보시면 피평가자의 업적이나 가치를 자, 종합적으로 상호 비교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업적별로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 피평가자의 가치별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 다 종합적,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사람들끼리 서열을 정한단 말이에요. 순차적 서열. 그렇죠? 근데 이거 대강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피평가자를 상호 비교해서 서열을 결정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지금?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빠졌죠. 그러니까 얘는 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이런 영역들은 뭐 해야 된다? 키워드를 정확하게 반영해가지고 정확하게 답안지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나요? 얼추 써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써 답안의 구현 정도가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설명을 해야 한다. 답안지 내에 설명이라는 걸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설명은 뭐냐? 얘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말해요. 원인과 그 다음에 결과. 이게 답안에 드러나야 돼요. 왜? 인사관리가 이런 걸 하는 학문이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직무전문하다라고 해서 분업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업의 한계를 쓰는데 종업원 측의 한계, 심리적 비용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잘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직무전문화로 인해서 종업원의 불만족을 초래한다. 목차가 어떻게 돼요? 거의 그대로 현출돼요. 단어만 바뀌어가지고. 자, 성장 기회가 박탈된다라고 돼 있는데 종업원이 성장하거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정해진다. 이거 어때요? 제목이 그대로 재탕되죠. 최악이에요. 목차 제목 목차 잡고 이 제목 목차를 내용으로 그대로 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잘못 공부한 거예요. 자,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리적 비용이 발생한다. 왜? 이유가 들어가야지. 왜? 원인하고 결과가 계속 답안지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도 왜요? 작업의 반복으로 인하여. 그죠? 그 다음에 성장 기회가 박탈된다라고 되어 있죠. 왜요? 두 번째 줄 여기 보시면 작업 수행에 있어서 재량권이나 책임이 동반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량권이 없으니까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도 작업에 반영을 해볼 기회가 없고.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나한테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생산 과정에 현출을 못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 기회 박탈되잖아요. 자, 그리고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이 작업 방법이 잘못된 거를 개선할 동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 기회가 박탈된다. 이렇게 원인이 모두 다 설명이 돼야지 원인 결과가 설명이 안 되는 답안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요. 제목을 그냥 그대로 리프레이징 해가지고 쓰는 답안. 최악이에요. 됐죠? 공부를 하실 때, 인사관리 공부를 하실 때는 자꾸 이런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데? 이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기법을 썼을 때 우리 기업한테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걸 계속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됐죠? 경영학이 왜 어렵냐면 법학에선 예측을 하지 않지만 경영학은 예측을 해요. 그렇죠? 이거를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 원인 결과라는 이 구도가 답안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인사관리도 이 구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변화요. 자, 기술, 설명, 예측, 변화라고 하는데 이 아주 중요하죠. 예측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냐? 이런 기법을 도입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라는 걸 예측을 한 뒤에 늘 뭐를 하려고 하느냐? 관리자로서 그럼 이렇게 대비를 하자. 이렇게 컨트롤, 통제를 하자, 관리를 하자. 이거를 위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관리 책에도 늘 성공 방안,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고 우리 답안지에도 이러한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특성 모델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그럼 이거를 다 배우고 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관리자가 어떤 방안을 구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답안지에 나와야 됩니다. 최대한 어떻게? 구체적으로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관리 방안을 제시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답안 작성의 나쁜 예를 보시면 직무 특성 모델의 시사점. 그럼 관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무 설계 시 책임, 피드백, 권한 이양을 해줘야 한다. 자, 추상적이죠. 관리 방안을 추상적으로 제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장단점도 다 봤고 이런 기법이 이러한 효과가 있을 거고 문제가 있을 거고 다 봤으면 관리자로서 그럼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보세요. 책임을 늘려줘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썼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책임을 넓혀야 한다. 어떻게?
어떻게? 죄송해요. 책임을 넓혀야 된다. 그러면 기술의 다양성, 직무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뭐를 써요? 결과를 써주죠. 또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만 써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썼어요? 이쪽은.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된대요? 정보 교류가 일어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결과 써줬죠? 이렇게 하려면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방안 써줬죠. 여기도 권한이양 해줘야 된다 이렇게만 썼지만 권한이양을 해줘야 된다. 왜? 자율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니까 결과 제시하죠. 그래서 변화 쪽에서는 최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이 방안을 제시하며 이 방안을 도입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이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리 기법들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부연 설명이 돼야지만 좋은 답안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중요합니다. 인사관리 자체는 뭐를 하는 거라고요? 인사관리 책 기본서 자체를 자세히 보다 보면 기술 설명 예측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기술 설명 예측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고요. 인사관리 책이 학문적으로. 그럼 그러한 학문적인 접근 방식이 답안지에도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술을 요구하는 쪽에는 뭐 해야 된다? 최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써줘야 되고. 그죠? 그다음 설명과 예측이라는 것, 즉 원인과 결과를 쓰는 이 부분은 뭐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된다라는 이유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다행인 게 뭐냐면 얘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해놓으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잠깐 또 넘어갈까요? 기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술 부분은 뭐라 했어요? 기술적 성격 있는 건 개념 정의, 유형, 특징, 프로세스 이런 애들은 무슨 대상? 암기 대상. 그렇죠? 근데 설명과 예측을 하는 부분은 무슨 대상?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들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특정 기법의 기대 효과나 한계. 됐어요? 자,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설명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 할 대상? 이해할 대상. 뭐는 아닌 거? 키워드까지 암기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차 암기 정도만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변화. 이건 뭐다? 관리자로서의 시사점 또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 성공 방안 이런 것들이에요. 성공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얘네들은 어떻게 목차 중심으로 얘도 암기를 하고 얘를 위한 구체적인 기법은 뭐 있을까가 기본기가 탄탄하면 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게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인사관리 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슈 문제예요. 이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환경이 바뀌면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이걸 이슈라고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필요한가. 그거를 뭐 확보, 개발, 보상 이런 순서대로 쭉 논해라. 이렇게 지금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이슈에 맞는 적합한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인사관리 기법이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 들었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답안 작성의 좋은 이해와 나쁜 이해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윤리가 중요해졌어. 그쵸? 뭐 시민단체 요구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압력이나 아니면 소비자의 입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윤리라는 것을 경영활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되었어. 근데 윤리라는 거를 계속 추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약간 효율성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런 윤리를 인사관리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해선 어떠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들어와야 될까?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럼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목차부터 볼까요? 공정한 인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기업 안에. 두 번째, 개발이나 윤리 증진 목적의 평가 관리다라고 해서 단순히 보상을 하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인사평가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인사평가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윤리라는 것과 적합한 뭐가 들어와요? 내용들이 들어왔고 그럼 이제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기법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인사평가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하고 평가 시스템을 공정하게 구성해서 그 기준을 공개 그리고 평가 결과는 당사자에게 바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럼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기법이 뭐가 있느냐? 공개적 평가 제도라든지 360도 다면평가라는 게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법, how라고 저는 많이 얘기해요. 구체적 기법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개발 및 윤리 증진 목적의 평가 관리다라고 해서 평가 요소에 윤리적 행동과 도덕성을 포함시키자.
평가 항목에 윤리성을 포함시키자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 방향이 되는 거고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기법으로 행위기준평가법이 있다. 그리고 역량중심 평가법이 있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기법이 들어왔죠. 됐죠? 자, 그럼 보시면 윤리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윤리라는 가치를 기업 안에 실현하기 위한 인사평가 기법으로 공정한 인사평가 시스템과 개발 및 윤리증진 목적의 인사평가가 필요해. 연계된 관리 기법도 제시하고 각각의 관리의 기본 방향 제시, 그 기본 방향대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 제시. 적합성 다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빨간 걸로 할게요. 파란 걸로 할게요. 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평가, 공정한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러려면 이런 구체적 기법 들어와야 돼. 전부 다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죠. 적합하게 연결이 되죠. 연계가 중요해요. 근데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은 보세요.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을 제시해라 라고 했더니만 공정한 인사평가를 위해서 행위기준평가법으로 쭉 기법 열거, 성과기준평가법 기법 열거 도입한다. 근거가 없어요. 왜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데 이게 왜 들어오는지 근거도 없고 그냥 단순히 기법을 열거 제시만 하죠. 연계성이라는 걸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죠. 안 좋은 답안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러한 이슈 답안지 이렇게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이슈 답안지는 어떻게 해야 잘 쓸까요? 어떻게 잘 쓰냐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미시적인 내용이 탄탄하게 잡혀야지만 어떤 이슈가 들어왔을 때 이 이슈와 관련된 기법들을 쫙쫙쫙쫙 잘 뽑아요. 됐죠? 그래서 기본기가 잘 쌓이는 게 중요하고 이 기본기를 잘 쌓으려면 기본 강의, 기본 이론 이런 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경험이나 이런 썰 푸는 걸로 하셔서는 절대 고득점 가기 좀 힘들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인사노무관리론, 공부방법론 말씀드렸고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도 자, 얘는 기출 범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은데 얘도 기출된 문제가 재기출되거나 미기출 문제가 나오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다 해놨습니다. 기출 테마가 다시 재기출되는 형태들. 됐죠? 예를 들어서 지금 7회 때 나왔던 문제와 14회 때 나왔던 문제가 합쳐져서 28회 나왔어요. 됐죠? 자, 또 재기출 형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자 8회 때 팀이 나왔고 17회 때 조직 수명주기 모형 나왔고 17회 때 창의성을 위한 조직 설계 방안이 나왔는데 얘네가 다 합쳐져가지고 28회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됐죠? 기출된 문제가 다시 재기출될 때는 이렇게 훨씬 더 응용이, 그러니까 융합이 잘 되고 응용이 더 많이 된 형태로 나옵니다. 인사관리와 방향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기출 문제 무조건 한 해에 하나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인사관리와 동일합니다. 그럼 얘도 자 공부방법론이 쭉 나와 있는데 인사관리와 동일해요. 일단 경조 같은 경우에는 인사관리보다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얘는 많은 양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한 권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단권화라는 걸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도 암기할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도 암기할 부분과 이해할 부분 나눴죠. 자, 암기할 부분은 어디였어요? 기술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 그렇죠? 이해할 부분은 어디였어요? 기대 효과, 즉 장단점 부분. 그렇죠? 암기와 이해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암기량을 최대한 줄여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답안 작성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인사관리와 공부방법의 결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세부 내용별로 봤는데 그럼 이제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 거냐 쭉 연간 강의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 오타예요. 자, 연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강의하고 답안 쓰기 기초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25점 기출문제 연습을 25점 기출문제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요. 됐죠? 진도별로 복습형 모의고사를 25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25점 같은 경우에는 양도 적고 단순한 문제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정리한 거 그대로 그러니까 수업 나간 내용 그대로 정리하고 암기해서 그대로 답안지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25점 기출문제 통해서 답안 쓰기 기초 완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1기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 이론 강의로 어느 정도 기본기가 탄탄하게 쌓였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 심화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기출문제 예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예시로 보시는 것처럼 50점짜리 문제들은 좀 응용된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화 이론 강의를 통해서 논술형 문제 또는 심화 이론 문제들 아니면 심화 융합 문제들 이런 것들인 50문제 기출 문제를 계속 진도별로 복습형 모의고사 실시를 통해서 풀이를 할 겁니다. 이때는 수험서보다는 서브노트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서브노트를 선생님 저는 따로따로 보기 싫어요. 저 수험서로 그냥 계속 갈래요 라고 하시면 수험서만 가고 계속 가시면 돼요. 됐죠?
서브노트는 목차가 있고 그 목차 아래에 답안지에 쓸 문장만 딱딱 있습니다. 됐나요? 네, 추각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양은 수험서에 비해서 훨씬 얇고 적습니다. 자, 그다음 GS 2기로 가면 이제부터는 사례 강의다라고 해가지고 실전 모의고사처럼 여러 가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통해서 준비를 해나가게 되는데, 이때는 연습 문제집이라는 걸 통해서 대비를 해드리는데 뭐 노동법이나 행정쟁송의 사례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비매품이고 뭐 출간할 예정이 없습니다. 원래 출간을 하지 않고, 왜냐면 출간해봤자 그냥 그 출제위원들이 다 그 책들 가져가가지고 거기 없는 문제들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럼 괜히 뭐 문제만 어렵게 만드는 거 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출간 안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공이 되고, 이 연습 문제집을 통해서 이제 뭐 합니까? 그 해당 진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써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 그리고 연습 문제집의 장점이 뭐냐면 앞에서 수험서나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어떻게 돼요? 쭉 어떻게 된다? 강약 조절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책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한 50페이지 되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면 50페이지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막 700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계속 강약 없이 보게 되면 이건 뭐 약간 죽두법도 안 돼요. 전체 그림은 어렴풋이 그려지는데 세부 내용의 암기가 정확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내용이 연기와 일기를 통해서 쌓이고 나면 2기에서는 연습 문제집을 통해서 어떻게 각 테마를 입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해당 테마의 무슨 내용까지? 세부 내용까지 꼼꼼히 정확히 암기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집은 이 용이다. 자, 연기와 일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탄탄하게 쌓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내용에서 테마별로 이제 입체적 정리를 해나가는 게 연습 문제집을 통한 GS 2기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강의고, 그 다음에 이제 GS 3기로 가면 이제 진도별로 실전 모의고사 100분 동안 100점짜리 시험을 보는 실전과 똑같은 시험 형태로 계속 모의고사를 보고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연습 문제집 최종 요약 자료예요. 연습 문제집 문제별로 요약 다 해놨고 그 요약된 내용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자료들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최종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넣어드립니다. 한마디로 단권화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어느 부분은 잘 써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고 하는 것들을 최종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GS 2기와 3기에서는 연습 문제집 안에 있는 문제를 문제은행 형태로 모의고사 문제로 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연습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변형해가지고 사례형으로든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문제로라든 조금 더 어렵게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서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공부 방법론, 과목별로 공부 방법론과 그 다음에 강의 진행 계획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인사하고 병조 공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한 10분 정도로 생각하고 10분 정도로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메일로 질문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데, 메일로 질문을 주실 때는 추상적으로 질문 주시지 마시고, 자기는 전업생이고 뭐 이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이 시기에 이걸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고민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는 9월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짜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도 기본적인 접근인 거니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맞게 응용 아니면 변형해가지고 좀 공부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고생하셨고, 질문 있으시면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